저는 제 몸의 신호를 항상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강의하러 가기 싫다. 마치 오늘 출근하러 가기 싫다. 그리고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이유는 계속 나를 물고문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월화수목금을 계속 이렇게 물속에 가다 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숨쉬게 해주고 또 월화수목금 가다 놨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꺼내주다 보니까 내 호흡을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일상이 멈춰버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암 진단을 받은 후 연주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색소폰 연주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색소폰 연주자 브랜든 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생각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제목을 지으셨나요? 사실 이 책을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와서 조금씩 적었던 노트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출판사에서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이번에 쓴 책과 잘 어우러지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해외 출장 중에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잡고 읽었습니다. 잠을 잊고 오히려 이 책에 푹 빠져들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또 암 진단을 받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를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많이 호전이 돼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병원에서도 추적 검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찾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늦게 악기를 잡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악기를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 클래식 음악은 5살, 6살 때 전공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입학식 때 윈드 오케스트라가 축하 공연을 해주는 모습에 반해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선배님들에게 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악기 창고에 모든 관악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악기 소리를 다 듣다 보니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릴 적에 제가 전축 앞에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마치 그때 어린 시절에 저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이 색소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음악에 관심이 많으셔서 음악을 들으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추억을 책에도 적어주셨어요.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세요? 너무 선명한 기억인데요. 제가 너무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음악 듣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항상 저에게 노래 그럼 한번 불러봐라 하고 어머님 앞에서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던 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전축이 점점 발전하면서 음향기기도 같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노란색 카세트 테이프기 앞에서도 매일 녹음 버튼을 누르면서 제 목소리를 녹음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이마이라는 재생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재생기가 그 당시엔 정말 비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울면서 이 마이마이 사달라고 엄청 쫄랐었는데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 지금은 너가 이거를 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종일 울고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책상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를 하나 두셨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편지랑 마이마이가 딱 있더라고요. 그 편지에 사랑하는 아들 진우야, 이 음악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대학에 클래식 색소폰 전공하는 학교도 많지 않은데 또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시고 파리에 건너가서 공부하시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셨어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시겠지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암이었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2022년에 제가 강의하던 대학교에 이제 건강검진을 자연스럽게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검사를 하라고 해서 강의 가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되게 심각하게 보시면서 젊으신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암이십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30대 초반이었고
하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내가 걸렸지?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재차 여쭤봤어요. 제가 암이라고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된다.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셔라 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 담당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 직업을 물어보시더니 이제 더 이상 악기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목으로 절제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셔서 이제 더 이상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계속 불 수 없을 수 있고, 수술 이후에도 분다고 해도 그 기량이 예전처럼 다시 올라올 수 없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같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 한 악기에만 전념하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걸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1시간 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렵지 않은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시는 일이 호흡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까요. 더욱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진단은 거의 일상의 사망 선고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 관악기 연주자들은 성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목의 성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악기를 불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내보내서 저희가 음을 통해 저희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이상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 이게 저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기를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너무 또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힘듦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의 수술을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했고요. 감사하게도 소개를 받아서 어깨로 절제를 해서 암 조직을 떼낼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모든 걸 좀 스탑하고 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으로 하는 이유는 목이 더 안전하고 조금 덜 위험한 수술이고 하기 때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더 위험한 수술이어도 그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음악 그리고 악기, 무대, 이거를 저는 계속 하고 싶었고 너무나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투병 기간, 신체적 고통이 있으셨을 테고, 내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심적 고통이 있으셨을 때, 또 심지어 내가 분신처럼 여겼던 악기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어떤 고통이 더 힘드셨을지. 사실 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엄청 크게 마치 파도처럼 몰려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수술 부위가 좀 당기고 아프고 이런 증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컸던 건 정신적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악기를 입에서 한 번도 떼본 적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은 악기를 불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셔서 처음에는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그러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저를 더 힘들고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불래야 불 수도 없고 불어선 안 되고, 오히려 보고 있으면, 만지고 있으면 더 불고 싶은 그 악기, 사랑하는 연인과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이 악기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집착했던 것 같아요. 집착은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거를 놓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팠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강제적으로 저를 휴식하게 하면서 나를 좀 찾으려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저에게 질문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 휴식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정말 책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은 독서였던 것 같아요.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메를로 뽕띠의 서양 철학 책도 보게 되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저를 찾으려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얻은 정답은 나는 언제나 나다. 나의 에고는 없다.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알아차림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글을 참 잘 쓰신다. 깊은데 무겁지 않고 내 마음에 안착하는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좀 쓰셨었나 봐요. 아침마다 이제 저는 달리기를 하는데요. 새벽 공기와 함께 달리고 와서 항상 모닝 페이지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데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조금씩 써왔습니다. 달리기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암 수술 이후에 어떻게 내가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내면 소통이라는 이제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에서 이제 존투 운동, 심박수를 120에서 130에 두고 달리는 건데요. 절대 빠르게 뛰는 달리기가 아니라 달리기 명상입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루에 15km에서 10km 정도를 매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고, 달리러 나갈 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화 끈을 딱 묶고 나서 그냥 시계 하나 딱 차고 나가서 달리거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와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줬고, 달리는 저를 바라보는 그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 달리기라는 게 정말 이 삶에 떼놓을 수 없는 저의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체육관에서 달리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빨리 달리고 싶어서. 근데 슬로우 조깅 하거나 말씀하신 존투 서서히 나의 속도를 느끼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달리시는 분들 보면 또 다른 존경심이 일더라고요. 사실 나를 만나는 시간이 달리는 시간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달리다가 한번 정말 오열을 하면서 달리는 적이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심장 박동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심장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심장은 계속 뛰어주고 있었고, 어머님 배에 제가 착상한 이후부터 그 심장이 지금 제 인생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뛰어준 제 심장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그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했어요. 너무 괴롭혔던 것 같고, 내 자신을 계속 너무 몰아붙이면서 여기까지 달린 내 심장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달리면서 정말 오열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꽤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사실 악기라는 건 연습한 시간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본인을 증명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남들보다 혈반선상이 많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정말 10시간을 연습을 하고 나서 악기를 딱 뗐는데, 저희는 리드라고 이제 나무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 그 나무가 빨갛게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무시하고 닦아내고 계속 악기를 불고 휴지로 그냥 피를 닦아내고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유학 중에는 그런 유학 자금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식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칼 닦고 설거지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더 해야 한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가 저를 계속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몰아붙임이 이제 신시내티에서 충분히 공부하셨는데 또 파리로까지 가게 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을 잡느냐, 아니면 이제 연주자로 활동을 하느냐. 근데 또 거기서 저는 클래식 색소폰의 본고장이 또 프랑스기도 해서 이제 프랑스에 꼭 가고 싶다 해서 또 무리를 해서 프랑스에 제가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존경하는 교수님 학교에 시험을 보게 돼서 그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 언어권에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언어권으로 옮긴다는 건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서 정말 고생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고요. 모든 게 더 느린 나라였어요. 뭐 인터넷을 설치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됐고,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새벽 5시에 줄을 서서 한 3시간 기다려야 됐었고요. 또 거기서도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더 혹독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식당, 스시집 알바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악기 연주하시려면 손가락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칼 닦고 뭐 이럴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네, 또 그 스시집에서는 생선을 썰기 때문에 칼에 생선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셰프분이 소리를 엄청 지르시면서 혼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칼을 깨끗이 닦으려고 또 하다가 또 손을 베가지고 상처를 또 입은 적도 있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연주는 해야 되니까 분대를 감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면 미국, 프랑스 공부하시면서 나 자신을 몰아붙였던 시간들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암 진단을 받고
하고 뭔가 내려놓는 시간을 경험하셨던 건가요? 시간에 휴식을 하게 되면서 책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알아차린 건, 아, 나는 인정 중독자였구나. 무대에서도 남들의 박수와 남들의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 했고, 어디서든 악기라는 걸로 성공하고 싶어 했던, 정말 인정 중독이 심각하게 됐던 음악가였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음악을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명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호흡,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 내면 소통,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예요? 우선 호흡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악기를 하면서 제 호흡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호흡이 멈추면 삶도 멈추는 것처럼 내 악기도 호흡이 나오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아, 이게 같이 연결돼 있구나. 마치 하엄사상처럼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우리의 삶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의 감사함을 엄청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음에, 호흡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호흡의 중요성,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또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호흡하는 악기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오히려 호흡의 중요성을 어쩌면 호흡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구나 깨달았을 때 느끼신 거네요. 참 인생이 묘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하신 달리기, 심장뛴의 박동,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리드를 물고 호흡했던 그 시간들, 궁극적으로는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생명의 호흡까지 삶 전체가 호흡으로 덮여 있는 셈이네요. 그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단 한 번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한테 왔던 이 암이라는 병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암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 경주마처럼 정말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들 모두 다 남들이 정해준 박자 안에서 그거를 계속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쳇바퀴처럼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딱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건 이 암이라는 병이 저에게 와줌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묘하네요. 어쨌든 색소폰을 들고 20년 가까이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색소폰을 내려놓는 계기가 암 진단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진짜 달리기를 하고 계시네요. 인생이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은 연주 활동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암 진단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하신 걸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 회복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연주하면서도 이 목에서의 느낌이 정말 달랐고,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손가락의 느낌도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의 마음으로 기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마치 아기가 기다가 걷고 걸음마를 해서 조금씩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단계씩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재활이네요. 이게 일종의 몸이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관악기는 입을 사용하고 이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주법을 어떻게 잡느냐, 그 입 주변의 근육들이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아주 작고 크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게 1년 쉬면 입술 근육이 무뎌진다. 완전 사라진다고 봐야 되죠. 그 입술의 약간의 그 쿠션감과 잇몸의 움직임, 그리고 이 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신경들입니다. 아유, 그런 분이 갑상선 수술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네요. 그래도 연주활동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다고 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한 영상을 보고 전율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쪽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색소폰으로도 있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도 우울증을 정말 심하게 앓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복 기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위스의 루체른 그 호수 앞에 세르빌이라는 자기 집
별장을 만들어서 음악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음악들을 다시 만들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음악을 색소폰으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첼로 소나타를 색소폰으로 재해석하면서 앨범을 발매했던 곡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악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거의 장르를 넘어가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일종의 도전이었던 거죠. 네, 이거는 남들이 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도전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그려가야만 했었고, 그래서 더 저를 좀 고통스럽게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영역에 도전하는 그 시간들이 삶의 다른 근육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아픈 경험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내가 안 살아본 인생을 살아본 그 시간이 오히려 내 과거의 인생을 반추하게 하고 내 미래 인생을 새로 설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하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세계관, 쓰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바뀌고 인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회복 탄력성이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깊이감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음악을 하시지는 않지만 또 암에 걸리지는 않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너무 바쁘게 몰아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오늘을 살아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노트에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를 매일 적거든요. 이 호흡을 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계속 느끼고 이런 게 계속 피어오르다 보면 내 과학적으로도 또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면역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그래,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한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호흡 명상 추천하시는 거고 또 글쓰기도 추천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감사한 일 10가지를 꼭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감사한 일 10가지를 작성하는데 10개씩이나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앉아서 커피 한잔 함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적기 시작하시면 나중에는 10가지가 아니라 막 20가지까지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조금씩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 감사일기를 5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호흡 명상 추천하시고 글쓰기 추천하시고 어떻게 달리기도 추천하실까요? 그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운동화끈 딱 묶으시고 나서 문 밖을 나가시면 이 바깥의 공기 그리고 이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새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늘도 좀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들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뛰다 보면 내 호흡과 내 심장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일종의 미라클 모닝. 이게 도시에서 새소리가 들려 하시겠지만 도시에도 새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들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매일 핸드폰을 봐야 하고 전철을 타도 평소에 돌아다녀도 항상 귀에는 이어폰이 있고, 그래서 사실 또 하나 추천드린다면 좀 핸드폰을 멀리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제 핸드폰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것도 좀 의도적으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9 to 6 일과 시간 근무 시간에만 스마트폰 하셔도 아침 시간은 내 삶, 또 6시 이후에 저녁의 시간은 내 삶, 이렇게 이어가셔도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때 핸드폰을 끝까지 하다가 주무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 침대 안으로 1000명을 끌어오는 거예요. 뭐 1000명뿐이에요. 10,000명이에요. 맞습니다. 내 침대에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잘 안 오겠죠. 근데 정말 잠자는 거, 수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8시간 이상 수면을 해줘야 뇌가 깨끗해지고 우리 삶의 해상도가 아주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핸드폰과 함께 잠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만이라도 핸드폰을 멀리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출근 9시, 스마트폰 퇴근 6시. 6시 이후 9시 전에 답장 안 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일과를 시작 안 했나 보다, 근무 중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삶의 지혜를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뀐 삶을 살다 보면 그동안 과거의 인정 중독으로 색소폰과 함께 앞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간, 내가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생각이 더 절절하게 나시겠어요. 사실 그때는 못 느꼈잖아요. 그게 가혹한 걸. 저는 제 몸의 신호를 항상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대학 강의도 많이 했는데 강의하러 가기 싫다. 마치 오늘 출근하러 가기 싫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디 몸이 좀 아파도 그래도 해야지. 오늘까지 끝내야지. 그러면서 저를 계속 아프게 했던 것 같고 항상 저를 채찍질만 했던 것 같아요. 해야지. 이거 오늘 해야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사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데 항상 저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저는 항상 너 이거 완벽해야지. 저희는 이제 콘체르토를 30분을 외워서 해야 되는데 한 음이라도 틀리면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 그거 왜 틀린 거야? 너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그거 한 음 틀린 거 오늘 온 예술의 전당의 관객 1000명이 다 알아. 그 정도로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잠 못 자고 또 그 피곤함을 끌고 또 연습 더 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있던 저한테 지금은 너무 미안하고 그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지금은 너무 하루하루가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오히려 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막 깨달으신 분들, 이분들이 자신에게 괜찮아,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나를 안아주라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그러지 못하게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런 스킨십도 너무 부족한 사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스마트폰이랑만 터치를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음악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음악을 5분도 듣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대중음악은 2분 30초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나와 대화할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계속 나를 물고문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월화수목금을 계속 이렇게 물속에 가다 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숨쉬게 해주고, 또 월화수목금 가다 놨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꺼내주다 보니까 내 호흡을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고 5분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가만히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함, 그리고 이 텅 빔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프시고 나서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왜 내가 이 인생을 살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미친 듯이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그 돈이라는 걸 벌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어차피 우린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 이 책을 읽고 만나고 싶었고요. 오히려 이 책에서 느꼈던 깊이가 대화에서 그대로 느껴져서 더 감사했고, 오늘 조용히 계속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이대로라면 1박 2일이라도 인터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뭔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요? 어떤 인터뷰보다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우리 최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의 밑바닥에서 잘 일어나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 주셔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봐 주셔서, 버텨 주셔서, 견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색소폰 연주자 브랜든 최 선생님께서 직접
직접 연주를 해 주실 텐데요. 왜 제가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시걸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토지마라는 작곡가가 색소폰을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요. 클래식 색소폰의 부드러운 선율과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갈매기의 모습을 보고 작곡을 한 곡입니다. 오늘 책가삼을 위해서 특별하게 라이브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자유를 향해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지마의 시걸, 브랜든 최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랜든 최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그 느낌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색소폰 연주자 브랜든 최와 함께 했습니다.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의 저자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가끔 마주할지도 모르는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걸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과 삶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